본격적으로 논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논증과 논리적 추론이에요. 논증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논증 얘기를 하는지로 나아가도록 하죠. 우리가 논증문이란 독자에게 어떤 사실이나 명제에 대해서 정당화를 제공해서 믿음을 형성하고자 하는 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독자에게 알을 제공하는 글이죠. 그렇다면 논증문의 핵심 구성 요소는 뭘로 구성되어 있겠는가? 바로 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실에 대한 명제인 논제, 티시스와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주인공, 정당화를 제공하는 것, 바로 논증으로 이제 구성되어야 할 겁니다. 정당화를 제공하는 것을 논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논증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의 수업 내내 실질적으로 글을 쓰는 내용, 여러분들의 사례를 살펴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종류의 수업에서 많이 봤던 것, 주로 뭐 논리와 비판적 사고나 논리학 수업에서 많이 봤던 그런 뭐 연역 추론이니 귀납 추론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 그건 논리학 수업에서는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리트 시험, 법학 전문대학원에 가기 위한 그런 시험을 보게 된다면 바로 이런 추론 시험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오류를 찾는다거나 어떤 글에서 논리적인 추론 유형을 발견해 낸다거나 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건데, 재밌게도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왜 논리적인 글쓰기는 별로 늘지 않는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논증, 추론 공부를 따로 배워놓고 글 쓸 때 활용하지 않는가? 저는 이게 항상 의문입니다. 논리적 추론은 글 쓸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 추론을 왜 배우겠습니까? 시험 보려고? 논리 추론 시험 보려고? 리트에 있죠. 추리 논증. 자, 추리 논증 과목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추론을 배울까요? 철학자들이 논리학 강의를 열기 위해 논리 추론을 개발했을까요? 다음에 지금처럼 막 수학, 과학적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물론 필요하지만 단지 그런 과학적 작업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학적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만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쓰게 될 우리 논증적 글쓰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추론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논증문을 잘 쓰기 위해선 추론 능력이 좋아야 되고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송합니다. 우리 특히 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은 문과라고 불리는 어떤 전공 분야에 속한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모든 종류의 학문 작업은 다 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많은 철학 작업도 추론을 토대로 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학문을 하게 되는 모든 도구, 논리적 도구들은 다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논증을 위한 추론. 첫 번째, 연역. 대표적으로 연역이 있죠. 연역은 영어로 deduction입니다. 연역 추론을 해서 deductive reasoning, deductive argument, 연역적 논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연역이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는 추론, 논변, 이거를 연역 추론, 연역 논변이라고 합니다. 따라 나온다는 follow라는 영어를 번역한 건데요. 도출되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이 연역 논변은요, 이미 우리들이 어떤 참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 참인 사실만 잘 조합해도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추론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잘 조합해서 새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많은 글들이 그렇게 작성되고 있죠. 여러분들 문헌 검색형으로 글을 쓴다는 것의 대부분은 머리만 짜내도 이미 있는 여러 사람들의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글을 써낼 수 있죠. 실험을 따로 하지 않아도요. 이런 글들의 대부분은 연역적인 추론에 기대고 있는 거죠. 이 연역 추론을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역 추론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평가 기준을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연역 논변이 타당한가, 영어로 valid, 타당한가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당하다라는 valid의 번역어는요, 역시 우리나라 말 타당성과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validity, 타당성이라는 개념은 좀 엄밀하게 논리학 특수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뭐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우리나라 말에선 비슷하게 쓰고 사전적 정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 valid를 번역하는 용어로서 타당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정확히 valid의 의미로 써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때 타당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전제가 참이든 거짓이든 우리는 그건 몰라요. 실제로 우리 증명을 못했는데 일단 전제가 참이기만 하다 면 연역적으로 바로 결론도 참이게 되는, 그렇게 도출이 되는 논변을 타당한 논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역적인 형태로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도록 내가 논제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실제로 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참이라면, 반드시 결론이 참이도록만 구성을 한다면 그 논변은 타당한 논변이다 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타당한 논변의 한 사례. 전제 1. 신은 모두 죽는다. 보통 거짓이라고 생각하겠죠. 전제 2. 소크라테스는 신이다.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신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결론이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나온다면 전제 1과 전제 2가 적어도 참이라면 결론은 참으로 잘 구성이 되었죠. 이런 논변은 타당한 논변입니다. 다음으로 이 연역 논변은 건전한지 여부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건전하다는 것은요, 사실 타당하다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일단 타당한 논변인데 실제로 전제도 참인 거예요. 전제도 실제로 참인 방식으로 꾸며진 연역 논변은 바로 건전한 논변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때 건전하다라는 건 우리 사회 풍속, 음란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논리학 용어인 soundness, 건전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사운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사운드가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 하면서 건강한 몸 이런 뜻이 있다 보니 논리학적인 개념으로서도 똑같이 건전하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하기로 굳어졌는데요. 어쨌든 논리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모두 참인데 타당하기까지 한 논변 한번 볼까요? 아까 전제들이 참이 아닌 타당한 논변을 봤죠. 이제 전제를 전부 참으로 바꿔줘 봅시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자, 전제도 다 참인 것 같죠? 그런데 결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결론이 참이 됐는데 전제도 잘 참이어서 이런 논변은 아주 타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기까지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연역 논변을 만든 이유가 이미 있는 참인 전제들로부터 또 참인 새로운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역적 추론을 사용할 때에는 바로 이렇게 건전한 논변을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귀납 논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납. 지금 귀납 논변 하면서 저 뒤에 있는 이미지 보셨어요? 저희 여러분들 집에 이게 하나씩 다 있죠. 요즘에 가스레인지 사용하시는 분 아직 있나요? 모르겠어요. 숯불을 집에서 피워서 구워서 드시나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몇 년 전부터 바로 이게 있습니다. 인덕션. 인덕션이 바로 전기를 이렇게 유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논리 추론에서는 바로 이 인덕션이라는 귀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납 추론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귀납 추론은요, 여러 사례들로부터 일반화된 가설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추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실험을 통해서 어떤 가설을 검증하는 거, 이게 다 귀납 추론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조는 희다라고 일단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모든 백조가 희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백조들을 잔뜩 관찰하는 거예요. 한 100만 마리쯤 관찰을 했는데 자기가 관찰한 백조 중에는 희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전부 흰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가설이 참이다.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었다. 따라서 모든 백조는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이런 게 바로 귀납 논증입니다. 귀납 논증을 통해서 이 가설이 잘 검증이 되면 가설이 곧 원칙, 이론,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나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잘 알겠지만 귀납 논증은 하나의 발레라도 있으면 바로 그 논증이 깨져버려요. 귀납 논증을 이용을 했지만 판례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 추론만큼 100% 보장하는 추론이 아니죠. 그렇죠? 연역 추론은 모순율과 같은 우리가 참이 아닐 수 없는 뭐 그런 방식의 논증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 결론을 보장하는 반면 귀납 추론은 아무리 잘해도 여전히 반론 가능성에 거짓일 가능성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런 것이 귀납 논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연역적으로 검토할 수는 없겠죠. 다 검증, 경험적 검증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논증에 있어서 귀납 논증, 그래도 좀 믿을만하게 잘 수행된 그런 귀납 논증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서 조금 비교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업덕션. 자, 업덕션도 이걸 뭐 추론의 하나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기도 한데요. 자, 아까 인덕션 이미지에서는 집에 있는 구워 먹는 인덕션을 봤는데 이번에는 좀 으시시한 사진을 갖다 놨어요. 바로 업덕션. 원래 여긴 나 아이를 유기한다 이런 의미도 좀 갖고 있죠. 뭐처럼 뭔가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업덕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결론으로 나아가는 추론은 아니에요. 주로 귀납적 추론과 관련돼서 사용이 되는데 언제 사용됩니까? 바로 귀납 추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설이 필요하죠. 아까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가설이 있어야 기준을 가지고 백조들을 하나하나 흰지 아닌지 백조만 계속 보면서 다니겠죠. 그런데 아직 그런 가설이 없는 경우에 우리한테 필요한 그 결론을 얻고 싶은 거예요. 막 사과가 옛날 떨어지고 물건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직 질량에 비례해서 물건이 서로 잡아당긴다 이런 가설이 없는데 뜬금없이 질량에 비례해서 서로 잡아당기는 것 같아 라는 가설을 갑자기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없죠. 오히려 뭐 다른 가설, 무거운 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진다 이런 잘못된 가설들을 더 우리는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 모든 백조는 희다거나 물건은 질량에 비례해서 서로 잡아당긴다, 물질은 그렇게 한다라는 가설을 세우는 것은 사실 귀납 추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일단 그런 우린 가설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귀납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쓸모 있는 정말 뭔가 원칙이나 원리가 될 만한 그런 가설을 갑자기 수립하는 건 너무 신기하죠. 신비스럽죠. 이거는 귀납 추론이 아닙니다. 가설 자체를 갑자기 다른 가설들이 아니라 하필 이 가설이 정말 타당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그거를 딱 전제하게 되는 것은 귀납적으로 하나하나 검증해. 그러려면 가설이 아니죠. 가설은 먼저 어느 순간 뚝 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업덕션이라고 합니다. 가설은 어떻게 보면요, 나중에 잘 증명된 가설은 뭐예요? 그것이 곧 베스트 익스플레네이션이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량에 비례해서 서로 잡아당긴다는 뉴턴의 법칙 같은 그 원칙 같은 것은 우리의 물리세계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었죠. 처음엔 가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이 설명될 것으로 뭔가 우리를 인퍼런스 해준다.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추론해준다. 바로 그게 뭐야? 가설을 유도하는 추론. 이거를 조금 완벽하게 정확하게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걸 업덕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가설 유도 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추법이라고 뭐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가설 유도. 저는 가설 유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납이 아닙니다. 이 가설 유도는 바로 가설을 갑자기 뜬금없이 개발해내는 천재적인 능력 같은 걸 말해요. 이 능력에 대해선 여러 썰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추론 과정을 잘 포착해낸 것은 찰스 피어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나중에 혹시 이 추론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면 피어스의 문헌을 펄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문헌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창의성 연관을 시켰는데요. 뭐 창의성에 뭐 여러 개념이 있겠지만 가설을 갑자기 발견하는 능력이 좀 지니어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뭐 1 더하기 1은 2다는 1 더하기 1은 2를 알면 뭐 2 더하기 2는 4인 거 알게 되고 하는 능력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귀납 추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방금 전 설명이 연역적인 거라면 귀납적인 것도 뭐 하나하나 검증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렇다라는 게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귀납 추론도 우리는 일상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직 귀납 추론이 되기 이전에 일일이 다 검증한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참일 거야 라는 가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피어스의 문헌 아직 여전히 그것은 좀 신비스럽다라고 잠정적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서는 이제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을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라도 업덕션, 가설을 유도하는 또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이런 표현을 혹시 마주치게 되시면 그것은 귀납도 아니고 연역도 아니고 바로 귀납에서 필요한 가설을 미리 선점해내서 상상해내는 그런 능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유용하게 자주 사용하는 추론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비 추론이에요. 세 번째, 유, 추. 네, 유비 추론은 뭐 추라고 짧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날로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함 추론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단어를 살펴보죠. 문장을 한번 살펴보죠. 두 개체나 상환의 뭐 유사성, 동일성 등을 근거로 해서 이 둘이 다른 면에서도 유사할 것이야, 동일할 것이야 라고 추론하는 것. 이것이 유추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있는데요. 이것이 소문자 A, B, C, D, E의 면에서 동일한 거예요. 정말 비슷하죠, 뭔가. 따라서 F라는 측면에서도 얘네는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추론을 한다면 이게 바로 유비추론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닭과 오리,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요. 둘 다 날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한 쌍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깃털이 있고 유사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뭘 모르냐면 닭이 알을 낳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오리가 알을 낳는 건 알고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자, 날개나 다리가 한 쌍인 것, 깃털이 있다는 것 이런 거에서 다 유사해. 닭과 오리는. 자, 닭도 아마 알을 낳을 거야 라는 추론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유비추론입니다. 이게 뭐 연역적이지도 않고요. 귀납적으로 검증한 것도 아닌데 다른 점에서 비슷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그것이 비슷한 점과 무관한 다른 것에서도 또 비슷할 거야 라고 추론하는 것. 뭔가 오류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굉장히 우리는 많이 사용하는 추론이죠. 이게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사용하는 추론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살펴봤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간단히 얘기를 해보죠. 우리는 논증을 할 때 글을 쓸 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추든 연역이든 귀납이든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 논증이 결론을 보증할 수 있도록 강력한 논증이 되도록 써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연역 논증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논리에 좀 비약이 없어야 되고요. 연역 논변 입장에서 볼 땐 전제가 필요한데 수문 전제 자꾸 숨기다가 뭔가 중요한 걸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들이 비약이 없도록 꽉 채워주시고 수문 전제라면 그건 거의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참인 것들만 전제를 숨길 수 있고요. 전제들을 다 드러냈을 때 논증에 비약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전제들은 논문 안에서 실질적으로 증명을 해 나가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냥 참이라고 전제하는 경우에는 대개 독자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반드시 논증을 통해서 본인이 참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 네, 이런 것을 유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일단 끝.